톨스토이 책을 오늘 같이 나눕니다. 책 표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가장 눈에 의미를 잘 드러내는 것 같아서 이 그림을 택했습니다. 톨스토이가 1886년에 지은 저술한 책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한 그 번역한 책들의 종류가 10권이 넘습니다. 물론 한두 개는 같은 출판사에서 처음 출판했을 때 나온 것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조금 표지를 바꾸기도 하였지만 어쨌든 저작권 문제인지 아무튼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톨스토이가 지은 레프 톨스토이 백작이 지은 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파일 바뀐 게 아닌 느낌이 드는데 30대에 1828년생이니까 1852년이면은 24살 때에 책을 발표하기 시작해서 40살쯤에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50일 되기 전에 안나 카레니나 그렇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장편 소설을 발간하는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편들의 책들을 저술을 했는데요. 82살 때 돌아가시기까지 90여 편의 책을 저술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1886년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걸 전후해가지고 작품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한 이름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근데 러시아 이름을 제가 찾아봤더니 자기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이름은 부칭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뒤에 붙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비치 이런 단어를 붙이고 여성일 경우에는 번화 이런 그래서 톨스토이의 아버지가 이름이 니콜라이기 때문에 니콜라예비치라는 이름을 중간 이름 부칭으로 쓰고 마지막에 톨스토이가 성입니다. 그래서 1828년에 사남 일녀 중에 넷째로 출생을 했는데 톨스토이의 생애 중에 죽음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다가 사망하고 9살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숙모에게 맡겨져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카잔 대학에 들어갔는데 불량 학생으로 중퇴를 하고 방탕하게 사는 삶이 드러나고 27살에 크림 전쟁에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백작 가문이어서 포대장으로 그 참여를 했다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쓴 게 세바스토폴 이야기, 세바스토폴 전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28살에 큰형이, 셋째 형이 죽었고 32살에 큰형이 죽었고, 큰형이 죽었을 때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그러니까 30살 되기까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 3명 중에 2명이 죽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나 이런 게 계속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4살에 결혼을 했는데 16살 차이가 나는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13명 중에 옛날에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5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부인이 남긴 일기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톨스토이의 문제가 더 많았다. 그래서 부인이 내조한 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82살 때에 가출을 해서 한 열흘 있다가 간이 역에서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가출한 이유가 아내와 다투고는 그 큰딸과 그 다음에 주치의 2명을 대동하고 집을 나가서 병에 걸려서 시골 역사에서 죽게 되는데, 그 2사람이 싸운 이유는 저작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 아나키스트, 농민운동 이런 걸 하면서 이상은 좋아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부인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여령 교수는 지금까지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능가하는 죽음에 대한 소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령 교수의 말이 죽음을 떠난 종교는 존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죽음과 연관시켜서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1886년에 소설로 나왔는데 중편 소설 정도 되는데요. 100페이지 정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번역을 해서, 그때에 45살로 사망한 툴라 지방법원의 검사 이반 일리치 메치니코프 그러면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이름으로 들려지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인 생물학자 일리아 일리치 메치니코프의 형이 45살에 죽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반 일리치의 죽어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12차트로 1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장마다 이름, 그러니까 제목은 안 붙어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들을 붙여보면 1장은 그 죽음에 대해서 부고,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부고, 거기에 따른 반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그 장면이 커다란 법원 건물 안 이반 에고로비치의 방에 판사들과 검사들이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었다. 심리의 중간 휴식 시간, 신문을 읽던 표도로가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더군요. 그래서 그 사망 기사가 비통한 마음으로 친지 여러분께 사랑하는 남편 항소법원 판사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운명하였음을 상가 알리는 바입니다. 발일은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 부고 기사가 그때 떴다는 거죠. 이 기사를 또 듣고 알고는 보고는 동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 그렇다면 누가 성전을 해서 그 자리에 갈까? 또 한 동료는 내가 죽은 게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또 조문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귀찮다 뭐 이렇게. 아내는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조문 온 그 친구에게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간호했던 게라심은 그 하인인데 모두 하나님의 뜻이죠. 누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걸로요. 이 1장 끝이 표토로 이바노비치가 표도르 바실리에비치 집에 가니 때마침 카드놀이 첫판이 막 끝나가고 있었다. 5시 새로 게임을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면서 남의 죽음과 무관하게 카드놀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이제 돌아보면서 그 이반 일리치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반 일리치의 살아온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아주 끔찍하기도 했다. 이반 일리치는 항소법원 판사로 일하다가 45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뭐 가족 배경으로 3남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고 가치관 법률학교를 다녔고 10등 문관 1등, 2등 이런 식으로 문관의 등급이 있는데 10등 문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현지사 특별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에 새 도시에서 예심판사 2년 뒤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 출산하고 나서는 부부관계가 전쟁터로 변했기 때문에 일에 몰두하고 그 다음 검사로 승진하고 부부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그는 두 형제의 가운데에서 슬기롭고 활발하며 명랑하면서도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었다. 사교성 재능, 철두철미한 소신, 만족스러운 삶 이런 삶을 사는 중에 훌륭하게 자란 딸 김나주움에 다니는 아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장 끝부분은 그러면서 7년이 또 지났다. 딸은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랐고 아들도 공부를 꽤 잘했다. 3장이 위기인데요. 결혼하고 나서 17년 동안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때 17년쯤 지나니까 고참 검사였는데 수석판사가 못 되었기 때문에 진급을 못했기 때문에 번번이 진급에서 밀려서 연봉 3,500루블의 월급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표토르부르크에서 새 자리가 났는데 그래서 거기를 지원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연봉 5,000루블일 뿐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3,500에서 5,000루블로 바뀌는 것. 그런데 그 연결이 아주 잘 되어서 2계급을 승진하면서 연봉 5,000루블을 받고 또 부임 수당으로 3,500루블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를 가고 이사갈 집을 이제 찾아서 단장하는 이야기가
꾸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꾸미는데 뭐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지시를 하고는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재빨리 그 반응을 해서 옆구리를 모서리에 부딪혔을 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옆구리는 약간 아파서나 이내 나았다. 이반 일리치는 그동안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했다. 그래서 거의 가치 철학이 나의 삶은 반드시 쉽고 기분 좋고 고상하게 흘러가야만 한다고 믿는 나의 소신대로 흘러갔다. 그러면서 그는 주어진 업무를 손쉽고 유쾌하고 의젓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잘 사는 삶. 근데 그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내용이 근무상의 기쁨은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며 사교적인 기쁨은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가 진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카드 게임을 할 때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장부터는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날이 더 이제 아파져 가는 거죠. 급기야 어렵사리 이룩해 놓았던 품위 있고 가볍고 명랑한 생활 분위기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빠져서 아내와 자주 싸우고 의사는 뭐 정확하게 병명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지만 병세만 악화되고 결국은 이반 일리치의 정신 상태는 붕괴되고 그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아파지는 점점 더 아파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8장에서 모든 것이 똑같다. 그저 모든 것이 똑같다. 때로는 희망이 한 방울 반짝이는 듯 하다가 다음 순간 절망의 거친 바다가 파도를 일으킨다. 언제나 그 고통, 똑같은 그 고통, 그리고 외로움과 우울함 모든 것이 항상 같을 뿐이다.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반 일리치는 이제 의사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인 행세만 할 뿐 내 죽음에는 관심이 없다. 딸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에 빠진 행복을 방해하는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 아내를 보면서 내 병의 원인을 내 탓으로만 돌리고 나를 위하는 척 하고 있다고 그렇게 직원들은 상태를 보아하니까 그는 곧 자리를 비울 사람이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가져올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주로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 그들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반 일리치는 갑자기 기분이 개운해지는 것 같았다. 허위가 사라진 것이다. 와서는 굉장히 병문안하는 것 같이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속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허위가 사라졌다고. 그것은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 그렇지만 고통은 남았다. 여기에 대비해서 아들은 게라심을 제외하고는 이 아들만이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해 주는 것 같다. 하인인 게라심은 남들 중에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죽음의 단계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을 1969년,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의 죽음, 그 책 뭐 100년 안 되기는 했지만 그 뒤에 죽음의 5단계라고 그렇게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죽어가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반응이 부정입니다. 믿을 수 없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을 순례하게 된다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오진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나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단계를 지나가면 세 번째 단계는 타협이나 거래를 한다고 그럽니다.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미루고 싶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교에 의지하거나 제발 살려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협과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우울해지고 침체에 빠집니다.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게 될 때 극도의 상실감을 갖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수용하는 거죠. 인생을 정리하고 이미 체력적으로 쇠약해지고 또 감정 자체도 무뎌진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5단계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알폰소 데켄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은 6번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기대와 희망의 단계가 있다. 이 기대와 희망의 단계는 치유에 대한 낫게 된다는 그런 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또 사랑했던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생사관이나 종교, 죽음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나오는 죽음의 과정을 다시 분석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말합니다. 카이사르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었고 그러니까 죽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 이반 일리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는 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예, 4장 5장에서는 이반 일리치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부정하니까. 의사들이 확실한 진단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진단만 계속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문 밖에 노래 소리가 들려올 때 이반 일리치는 생각합니다. 저들도 언젠가 죽을 거야, 바보들 같으니. 내가 먼저 가고 저들은 나중에 가는 것뿐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다. 그런데도 마냥 즐거워하는구나, 저 짐승들.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경에 빠져 있는가,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도 정오하고 그 다음 고통스러워하는 게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신이여,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어째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도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좋아, 하지만 불면인 것은 내가 아니라 나 중에서 안 죽은 부분이지. 그건 감수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바라는 만큼 아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몹시도 괴로웠다. 그는 발을 내리고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웠다. 그러자 자신이 가엾어졌다. 그래서 한탄하고 울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와 지독한 외로움이 서러워서 그는 한참 울게 된다. 그러면서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대체 제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때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가 네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반 일리치는 대답한다.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영혼의 소리, 사는 것? 어떻게 말이냐? 예전처럼 사는 것,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그때 영혼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건강하고 즐겁게 살았던가? 그때에 예전에 즐거웠던 모든 순간이 이제 와서는 그때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 활기 없던 공직생활, 돈에 대한 걱정,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죽음뿐이다. 그 상황에서 수용하고 희망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죽기 전에 올바른 것을 하자고 마음먹는데 그 올바른 것은 그가 눈을 감기 1시간 전에 일어난다. 아들이 그의 손을 잡아 자기 입술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이반 일리치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 누군가 자기 손에 입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아들뿐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정오했던 아내와 딸마저도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는 덧붙여 프로스치, 용서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프로퍼스치, 들려보내라고 말하고 말았다. 그 순간 통증은 사라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 이반 일리치는 마음속으로 되뇌인다.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5단계, 한 단계 더 넣어서 6단계를 지나가면서 죽음을 대면하는, 죽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이어령 교수가 이
그 이반 일리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답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판사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권력자이자 심판자가 심판을 받는 자가 된 것이다. 심판자가 심판받는 자, 물론 누가 죽어도 심판받는 자가 되지만 심판자의 위치 또 심판받는 자의 위치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장면, 그 장면도 인생의 절정에 올랐다가 사다리 꼭대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물론 뭐 꼭대기 어디까지 두느냐 이런 게 다르지만 최상의 만족을 하면서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 그 상태, 그걸 그 사람의 이반 일리체를 보면은 그 절정에 올라간 상태, 거기서 추락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다음 죽을 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들의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환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연결해서 죽음의 5단계 이게 많이 잘 드러나게 되는데 이 5단계를 많은 사람들이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이별이나 사별로 정서적인 충격을 겪은 후에 심리 상태도 이 5가지의 과정들을 꼭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경로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는 수용하는 우울 단계를 거쳐서 수용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자신의 위치 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 빛으로 마무리하는 것, 희망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 속에서는 신앙 이야기나 깊이 있는 이야기 전혀 나오지는 않은데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로마시에 있는 공동묘지 입구에 팻말에 우리나라에는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성직자 모형 묘역 거기 입구 간판에 라틴어로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오늘은 내가 여기 무치로 들어가지만 내일은 너가 들어올 거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모르는 것은 3가지인데 아는 것은 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죽고 혼자 죽고 개별적으로 죽는다는 거죠. 또 죽으면은 순서가 없다고 그거는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실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언젠가 죽을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을 건가 하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에서 옛날 그 로마 제국에서
장군들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누군가 외쳤다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물론 젊은 사람들은 준비할 필요가 뭐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만큼 오늘을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목표, 더 높은 이상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현실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이반 일리치가 살았듯이 그 삶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보게 됩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김부장의 죽음이라는 오페라가 2019년 공연예술 창작선실 올해의 신작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용은 원제, 그러니까 1965년생 김부장이 2019년에 45살에 죽은 그 이야기를 공연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또 좀 재밌는 게 이반 일리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문가 시대는 인간을 불구로 만든다. 그렇게 하면서 뭐 자유인으로 잘 살고 있는 그런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와 관련된 사람, 그 다음에 관련된 오페라를 봤는데 아무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해 보는 그런 우리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몇 번의 도전은 받았는데 유서를 꼭 써놓아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유서를 돌아보면서 고치라고. 그래서 삶의 방향을 1년에 한 번씩 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서 쓰기 운동, 요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